연대의 한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연의 주제는 화폐입니다. 이 크루세이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일렉트론과 다른 점은 금과 은을 구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솔리두스 금화를 이제 새롭게 발표함으로써 제정일치 로마 전성기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콘스탄틴 대제가 사망하고 나서 곧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얼마 있다가 서로마가 멸망하게 되죠. 중세 암흑 시대를 화폐 관점에서 화폐의 암흑 시대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는 또한 화폐의 르네상스 시대와도 정확하게 일치하죠. 대항해 시대에서 많이 유통됐던 그러한 스페인 달러와 그리고 네덜란드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달러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전 세계로 유통되는 네덜란드 달러와 그리고 스페인의 페소가 어디로 흘러들어가게 되냐면은 바로 신대륙으로 흘러가게 되죠. 엘리자베스 1세는 이제 그 라이벌인 네덜란드 그리고 종교적인 라이벌이었던 스페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해양 강국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호국공 올리버 크로멜은 항해 조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항해 조례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항해 조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 무역은 영국 배로 한정한다. 화폐, 새로운 기축통화를 장악하는 그 시발점은 바로 명란은행의 탄생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먼로주의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1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영국과 프랑스 쪽에 계속 그 전쟁 물자들을 공급했습니다. 즉 돈을 번 것이죠. 윈스턴 처칠이 재무장관으로 긴급하게 부임하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 작업이 뭐였냐면 금본위제를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겁니다. 영연방들, 영국을 포함해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많은 영연방, 영어로 사용하는 영연방들이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각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은 영연방 경제 블록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화폐가 단순히 여러분이 뭐 돈을 쓰고 그것을 유통하고 이런 관점을 넘어서 화폐를 얼마나 안정시키느냐, 화폐 시스템을 얼마큼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국가의 존폐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인더스토리는 현재 금융산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총 8개에 걸쳐서 진행될 금융 시리즈의 오늘 세 번째 강연의 주제는 화폐입니다. 오늘과 네 번째 강연을 이어서 화폐의 역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터키. 제가 예전에 철 강연에서도 같은 지역을 다뤘는데요. 그때는 철기 시대가 시작한 그 국가가 히타이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히타이트가 멸망한 후에 그 자리를 이어받은 국가가 바로 리디아 왕국입니다. 리디아 왕국은 히타이트와 마찬가지로 쇠를 다루는 기술이 아주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 왕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주화가 바로 이 리디아 사자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화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록으로는 분명히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디아 왕국이라는 이름은 생소하지만 금융사에 있어서 리디아 왕국은 매우 중요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디아 사자, 리디아 왕국에서 만들어낸 이 리디아 사자가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재질인데요. 우리는 이 재질을 일렉트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화를 일렉트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일렉트럼은 합금입니다. 호박금. 그래서 금과 은이 반반 섞여 있는 합금이에요. 그렇다면 왜 순금이나 순은으로 하지 않고 합금으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천연 상태에서 캐낸 그러한 원석은 금과 은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천연 상태에 섞여 있는 그 합금을 그대로 주조를 해서 일렉트럼이라는 그러한 화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디아의 사자라는 그런 합금, 호박금을 이용한 화폐가 처음으로 나온 이후에 이제 화폐 기술이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이세이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크로이세이드는 당시 왕의 이름입니다. 예, 이 크로이세이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일렉트럼과 다른 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과 은을 구분했다는 사실이죠. 즉 리디아의 장인들은 이제 호박금으로부터 금과 은을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금화와 은화를 따로따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국가였던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이제 리디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복속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복속한 그 지역들, 그 왕국들의 문화와 전통, 기술들을 모두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키루스 2세는 리디아가 갖고 있었던 화폐 주조 기술을 그대로 다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크로이세이드를 리디아의 크로이세이드 화폐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키루스 2세를 이은 다리우스 1세가 이제 다릭이라는 이름의 금화와 그리고 시글로스라는 은화를 이제 페르시아 자체의 화폐를 이제 주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세운 거대한 왕국에서는 이러한 단일 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로마의 데나리우스 은화가 유통하게 됩니다. 무려 500년 동안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데나리우스 은화가 유통되는 동안 로마의 번영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네로 시대, 네로 황제가 들어서면서 그 화폐, 은화의 함량을 이제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로 시대에는 함량을 92%로 줄였는데 이후 200년 동안 계속 줄여서 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가 쇠퇴하는, 전성기에서 쇠퇴하는 시기와 로마 은화의 함량이 떨어지는 그런 그 트렌드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화폐의 안정성이 국가의 신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무너져가고 분열되었던 로마를 다시 하나로 통합해서 또 다른 전성기를 이끌어낸 인물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로마를 통합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서 재정일치의 그러한 그 새로운 강력한 로마를 재탄생시켰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콘스탄틴 대제가 했던 일이 더 급했던 일은 바로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이미 신용도를 잃어버린 화폐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금화, 솔리두스 금화를 발행함으로써 화폐 시스템을 다시 정상 궤도로 복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리두스 금화는 금화 자체는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얼만큼 많이 경제를 유통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기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두스 금화를 이제 새롭게 발표함으로써 재정일치 로마 전성기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콘스탄틴 대제가 사망하고 나서 곧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얼마 있다가 서로마가 멸망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로마의 최전성기는 끝나게 되고 이제 유럽은 중세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세 암흑 시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암흑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신이 지배한, 신의 목소리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은 탐욕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활발한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세 암흑 시대를 화폐 관점에서 화폐의 암흑 시대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000년 동안 한 500년부터 1500년까지 대략 한 1000년 동안이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암흑 시대를 깨트리고 새롭게 등장한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예, 르네상스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15세기에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 르네상스 시대는 또한 화폐의 르네상스 시대와도 정확하게 일치하죠.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화폐도 역시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화폐 르네상스는 은화, 예전에 로마와 그 이전에 페르시아 시절에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은화가 부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은 북유럽 지역입니다. 1486년에 북유럽 지역에 요하임 스탈러라는 그러한 화폐가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다면 왜 요하임 스탈러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그 화폐, 은화를 만들기 위한 은을 캐낸 광산의 위치가 요하임 스탈러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 말은 동유럽, 지금의 동유럽, 북유럽과 동유럽 지역인데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이쪽 지역에 은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은을 가지고 은화를 만들면은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은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하임 스탈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은화들이 북유럽 지역에서 활발히 만들어지고 유통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북유럽 지역에서 유통되었던 은화들을 묶어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탈러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탈러 부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북유럽에 이어서 남부 유럽에 있었던 스페인에서도 역시 비슷한 형태의 은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 은화를 페소 데 오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8조각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지난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레알, 8레알, 16레알 이런 식으로 8의 단위로 화폐를 주조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르네상스 시를 거치면서 해양 무역을 지배했던, 양분했던 국가가 바로 스페인과 함께 양분했던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였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도 1576년부터 달더르라는 은화를 주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르네상스 시대 15세기가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은화들이 유럽 곳곳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화는 실물 화폐라는 사실입니다. 실물 화폐라는 건 뭐냐면은 그 화폐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금화든 은화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가 그 은화를 만든 그 은의 함량만 속이지 않는다면은 그 자체는 어느 곳에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누가 은광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은을 캐내자마자 바로 화폐를 만들면은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은이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돈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예요. 따라서 이제 유럽에서 은을 캐내던 그러한 그 봉건 영주들이 이제 신세계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앞섰던 국가가 바로 스페인이었죠.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남아메리카를 이제 점령을 하면서 잉카 문명을 멸망시키고 볼리비아의 포토시라는 곳에서 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리비아에 있는 포토시 은광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을 캐내게 되고 그 은을 이용해서 남미에서 자체적으로 레알 화폐를 주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새로운 저 앞에 있는 저 화폐는 스페인에서 만든 게 아니라 남아메리카에서 직접 만들어낸 은화예요. 그런데 포토시에 워낙 그 은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은화는 전 세계로 유통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그 남미에서 만들어진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만들어진 포토시 은광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페인 동전을 스페인 달러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풍부한 물량, 은과 그리고 우수한 퀄리티의 은을 통해서 많은 양의 스페인 달러가 만들어졌고 이것들을 이제 해적이나 아니면 무역선들이 전 세계에 통용을 하면서 이제 은 기축통화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항해 시대는 기축통화 은 시대가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포토시 은광에서 만들어낸 은으로부터 주조된 스페인 레알, 페소 화폐가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 스페인과 함께 바다의 그 라이벌이었죠. 해상 왕국이었던 네덜란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은을 확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기축통화인 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만들어냈을까요? 보시면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거점을 확보합니다. 동아시아의 거점을 확보하게 되고 일본의 이와미 은광에서 많은 은을 확보하게 됩니다. 당시에 에도 시대의 일본 에도 시대에는 세국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는 마망 독점적으로 무역을 했죠. 그 말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은이 네덜란드에게 독점적으로 공급되었다는 의미이고 네덜란드는 일본의 은을 가지고 아까 말한 달더르라는 네덜란드 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유통되는 네덜란드 달더르와 그리고 스페인의 페소가 어디로 흘러들어가게 되냐면은 바로 신대륙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 화폐가 이어진 것이 바로 이어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뭐 달러 얘기는 오늘 뭐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항해 시대에서 많이 유통됐던 그러한 스페인 달러와 그리고 네덜란드 달더르를 기반으로 해서 달러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전 세계 무역을 양분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을 이끌게 되는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등장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여러분이 뭐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 본인은 국가와 결혼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그 영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했던 중상주의를 기반으로 영국을 부흥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그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이제 그 라이벌인 네덜란드 그리고 종교적인 라이벌이었던 스페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해양 강국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그 뜻을 이어받은 인물이 바로 호국경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호국경 올리버 크로멜은 항해 조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항해 조례를 발표하게 되는데 항해 조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 무역은
영국 배로 한정한다. 예, 이런 그 어느 폭탄 선언을 한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배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항해 이권을 다 영국 동인도 회사에게 주겠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네덜란드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두 나라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간의 영국과 네덜란드 간의 전쟁에서 승자는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영국이 이제 해상 강국으로 본격적으로 발돋움하게 되고 네덜란드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영국의 부상과 네덜란드의 쇠락이라는 이러한 시점과 맞춰서 기축통화인 은과 기축통화인 은이 금으로 교체되는 그런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리게 됩니다. 즉 네덜란드가 장악했던 시대에는 은이 기축통화였다면 이후에 영국이 장악하게 되는 그 시대는 이제 금이 기축통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영국이 이제 그 화폐, 새로운 기축통화를 장악하는 그 시발점은 바로 영란은행의 탄생입니다. 영란은행은 우리가 현재 역사적으로 볼 때 최초의 현대적인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그래서 영란은행이 1694년에 설립이 된 직후에 금보관증이라는 것을 새로운 아이디어, 일종의 금본위제죠. 사실상 금본위제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금보관증을 발행함으로써 당시 전쟁에서 사용할 돈들을 신속하게 조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에 이제 영란은행이 생기자마자 금보관증을 발행했고 그리고 다시 세월이 지나서 1821년에 금본위제를 정식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축통화 금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됐고 영국을 필두로 해서 다른 나라 국가들도 다 연속적으로 금본위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뭐 미국도 있고 다른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다 그렇게 금 본위제를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금본위제의 원리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금본위제, 즉 금본위제의 전신인 금보관증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금을 가진 사람이 은행에다가 금을 맡기고 그 대신에 금을 보관하고 그리고 은행은 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를 원래 금 주인에게 주죠. 이것이 금보관증이고 그래서 따라서 원래 금 주인은 금을 들고 다니지 않고 이 금보관증만 가지고 돈처럼 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본위제 화폐의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은행은 사실은 금을 가진 한 사람에게만 금보관증을 준 게 아니라 이것을 여러 장 발간합니다. 이 매직 넘버가 바로 10%입니다. 즉 하나의 금을 가지고 금 보관증을 10장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러한 원칙을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즉 금 한 덩어리 가지고 금 보관증 10배, 10배로 부풀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화폐 발행 시스템도 결국은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레버리지라고 우리가 좋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금 보관증을 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돈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금 보관증이 해당하는 금을 가리키고 있다. 나는 언제든지 이 보관증을 은행에 갖고 가면은 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10장을 발행했지만 하나의 금으로 10장을 발행했지만 각각의 금 보관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언제든지 자기가 금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금 본위제의 약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금 본위제의 치명적인 본질적인 약점은 바로 뱅크런이죠. 네. 어느 일정한 시점에 동시에 금 보관증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금을 달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왜? 은행은 금을 한 덩어리밖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사람이 와서 동시에 금을 달라 그러면 당연히 금을 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걸 잘 생각해 보시면 요 뱅크런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만 잘 조절하면은 금 한 덩어리 가지고 10배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네. 결국 인류의 역사는 이 뱅크런을 어떻게 잘 막아내는가의 역사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네, 금 본위제 시기에서는. 자, 그렇다면은 이 뱅크런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네. 이미 이런 일은 벌어졌고 저는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당시에 영국을 포함한 영국을 필두로 한 많은 국가들은 금 본위제로 10배 많은 돈을 프린팅했으면서도 어떻게 뱅크런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민지. 돈을 찍어내면은 곧바로 국내에서 유통을 하지 않고 식민지로 바로바로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낮죠. 네. 이런 방식으로 뱅크런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전비를 사용함으로써 이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양의 돈을 짧은 시간에 발행할 수가 있었죠. 돈을 발행한다는 건 결국 부자가 된다는 얘기니까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뱅크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많은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18세기, 19세기의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식민지와 전쟁은 다른 얘기가 아니죠. 이 뱅크런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은 뭐죠? 식민지에서 전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돈을 더욱더 많이 찍어내도 괜찮은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말한 이 추론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18세기, 19세기에 영국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우구스부르크 동맹전이라는 게 있는데 일명 9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1688년부터 1697년까지 진행됐던 전쟁인데요. 이 전쟁을 제가 왜 넣냐면은 바로 이 전쟁에 필요한 전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즉 영란은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이 전쟁 때문에 이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영란은행이 탄생한 것이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쭉 다 제가 읽어보진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선택한 이 전쟁들은 이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은 유럽 내에서 한 나라와 한 나라 간의 분쟁이 아니에요. 이 하나의 전쟁, 여러분이 적혀 있는 이 하나하나의 전쟁마다 많은 나라들이 참가를 하게 되고 유럽 본토에서도 전쟁하면서 동시에 식민지에서도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유럽 내에서 유럽 본토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위에서 세 번째인 프렌치 인디언 전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전쟁들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들은 결국은 다 발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돈을 찍어내서 돌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면서 결국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즉 돈에 취해서 더 이상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봉건 국가들이, 왕정 국가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전쟁이 무엇일까요?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1차 대전을 끝으로 봉건 왕정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금융 관점에서 보자면 유럽은 끝없는 전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전쟁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과학기술도 발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완전히 엉켜버리기 때문에 사실 1차 대전이 왜 일어났는지, 왜 자신들이 저쪽과 싸우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제대로 알고 있는, 왜 싸우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뒤죽박죽의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참호전이 벌어지면서부터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약이 없는 전쟁, 왜 싸우는지는 모르는. 근데 한 번 발을 들였기 때문에 이거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끝없이 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국가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먼로주의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1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지막 몇 달 참전했지만 그전 몇 년 동안은 1차 대전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영국과 프랑스 쪽에 계속 그 전쟁 물자들을 공급했습니다. 즉 돈을 번 것이죠. 쉽게 말하면 광을 팔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유럽은 끝도 없는 전쟁으로 일할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건물들은 다 부서지고 인프라는 다 부서지고 그리고 돈도 전비를 지쳐서 빚에 허덕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경제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봉건 왕정 자체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 왕이 다스린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을 보게 되면은 미국은 전쟁 특수 때문에 돈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엄청난 버블 경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미국의 재즈 시대라는 그러한 그 말을 아마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돈이 넘치고 흥청망청한 시대가 바로 1920년대 미국이었고 그 이유는 바로 1차 대전의 특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이 이제 생사존폐에 걸리는 상황에 되자 이제 윈스턴 처칠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윈스턴 처칠이 우리가 전쟁 시에 수상으로만 알고 있는데 윈스턴 처칠이 수상을 역임했던 기간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네, 윈스턴 처칠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재무장관으로 긴급하게 부임하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 작업이 뭐였냐면 근본위제를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기간 동안에는 전비를 많이 찍어내야 전쟁용 비용을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본위제를 일단 중단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가 너무 나빠지니까 전쟁 끝난 후에 이제 경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윈스턴 처칠이 급하게 근본위제를 원상으로 복귀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원상 복귀시켰다는 거예요. 전쟁 이전, 1차 대전 이전의 상태 그대로 복귀시켜버린 거예요. 경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때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원상 복귀시켜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 부족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1차 대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제 찍어낸 거죠. 돈을 찍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을 많이 찍어내는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고 돈이 너무 흔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찍어낸 그 돈들을 보증할 만한 충분한 양의 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미국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잔뜩 모여져 있던 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금들을 계속 이제 영국으로 이제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대공황은 단순히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 세계의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대공황을 핑계로 미국은 금 유출을 중단하게 됩니다. 즉 영국이 계속 미국으로부터 금을 뺏어갔는데 왜 금이 모자라니까 그랬는데 미국은 이 대공황을 핑계로 해서 우리 금을 못 주겠다고 영국에게 대놓고 그러한 그 반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대공황에 관련한 그러한 음모론을 좋아하는 그러한 분들 중에는 바로 이 금 유출, 영국으로 되는 금 유출을 막기 위한 무슨 음모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대공황은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대공황 전후로 금 유출이 중단되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화폐 역사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금 유출이 중단이 되면서 당시에 이미 미국은 가장 금이 많았기 때문이죠. 모든 나라마다 이제 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금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는 여러분이 제가 말한 대로 금 본위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뱅크런들이 각 국가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도산을 해요. 뭐 이러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까지 파운드로 기축통화를 유지하던 영국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금 본위제를 포기하게 되죠. 이때는 이미 윈스턴 처칠은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예요. 결국 윈스턴 처칠이 재무장관으로서 하려고 했던 그 영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대영 제국을 다시 예전의 영화를 찾으려는 그러한 시도는 결국 대공황 때문에 포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영국은 뒷수습을 위해서 오타와에서 회담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 회담의 이름이 바로 대영 제국 경제회의입니다. 브리티시 엠파이어 이코노믹 컨퍼런스. 즉 영연방들, 영국을 포함해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많은 영어를 사용하는 영연방들이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영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인도 등 각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은 영연방 경제 블록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영국은 전 세계 파운드를 기반으로 한 파운드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포기하고 일단 우리끼리 영연방끼리 모여서 일단 살아남자 이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연방끼리는 교역을 자유화하게 되고 연방 이외 국가에다가 고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지금은 일단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급해진 거죠. 이 화폐 정책 때문에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영연방에 끼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떠오르는 신흥국가인 미국이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들이받게 되죠. 당시의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였는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바로 미국도 금 본위제를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긴급명령,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의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민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금들을 다 압수합니다. 다 압수해가지고 다 연방준비은행 FRB에다가 다 모아버립니다. 네. 이러한 초강수를 던지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1930년대에는 영국과 지금은 우리가 우방으로 알고 있는 영국과 미국이 무역 관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네. 지금의 영미 관계와 그 당시의 영국과 미국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후 1차 대전 복구 과정에서 강대국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문제는 그 옆에 있었던 주변국들의 경제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즉 유럽의 변방에 있는 국가들, 이태리나 같은 스페인과 이태리 같은 강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 그리고 1차 대전의 패전국 독일, 이런 나라들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게 되죠. 처참하게 붕괴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그 타격을 입은 국가가 바로 1차 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입니다. 네. 독일이 패전을 하면서 모든 그 책임을 다 떠안게 돼요. 네, 떠안게 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러니까 돈으로 갚으라는 얘기죠. 네, 승전국들이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독일에게 어마어마한 막대한 양의 전쟁 보상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을 안 주면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네,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제 간격이 됩니다. 원래 독일과 프랑스의 사이에 감정이 국가 간의 민족 간의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여기에 추가로 패전국이 되면서부터 이제 자기들이 가장 그 껄끄러워했던 프랑스가 독일의 채권국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국민 정서적으로도 매우 매우 불쾌한 그런 상황이 불합리하거나 불쾌한 상황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923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옆에 보시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 공화국, 제2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독일에서 사용하던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사용하던 돈들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산업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네, 사라져버리게 되죠. 완전히 독일은 1차 대전 후에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잿더미가 돼버리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그 대공황의 여파로 독일 중앙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뱅크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미 독일 화폐 시스템이 무너졌고 곧이어 좀 더 회복하나 보다 싶었는데 1931년에 대공황으로 중앙은행의 뱅크런이 발생함으로써 독일의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하게 돼버리죠. 결국 남은 건 뭐죠? 국민들의 증오심만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 나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는 그 시기가 바로 그 연도가 1933년이었어요. 1933년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미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한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결국 독일 국민들이 나치의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고 열성적인 지지를 보냈던 그 배경에는 강대국들, 1차 대전 이후의 강대국들 간의 이 화폐 시스템에서의 갈등, 그리고 그 국가 이기주의들이 얽혀 있는 그러한 경제적 난맥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단순하게 왜 그렇게 광기에 찬 그런 나치를 독일 국민들이 지지했는가, 이거를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먹혔다는 거예요. 그런 파퓰리즘이
먹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파퓰리즘이 먹힐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화폐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 결정적인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찍어낸다, 화폐라는 것이 돈을 찍어낸다, 돈을 쓴다, 이런 관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국가와 어떠한 사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폭풍 속으로 집어넣게 되느냐의 그런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 화폐 상편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얘기는 화폐는 권력이다라는 아주 단순한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화폐가 단순히 여러분이 뭐 돈을 쓰고 그것을 유통하고 이런 관점을 넘어서 화폐를 얼마나 안정시키느냐, 화폐 시스템을 얼만큼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국가의 존폐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으로 화폐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그것이 자체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말 엄청난 그러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이 화폐와 권력이라는 이 관계, 이 등식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축통화는 바로 달러죠, 그죠? 뭐 달러라고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역시 그 달러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달러에 대한 얘기, 현재의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는 이 달러의 얘기는 바로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화폐 하편, 달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오늘은 화폐 하편, 달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화폐, 즉 파운드가 아닌 새로운 화폐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92년에 달러를 공인화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가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서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 전 영토가 이제 가까워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금도 많이 생산이 되었죠. 1873년에 당시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원래는 장군이었죠. 국군의 장군이었던 율리시스가 그랜트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화폐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은을 돌려주지 않아요. 은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금은 돌려주겠지만 은은 돌려주지 않는다. 이러한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키게 돼요. 당시에 그 미국에서 일어난 그 혼란상을 잘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오즈라는 이 단어는 금의 단위를 표현하는 온스를 상징합니다. 그 소녀는 원작 처음에 시리즈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 처음에는 은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은구두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은본위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기축통화 시스템의 종말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히틀러가 영국을 공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독소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독일과 소련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는 지 5개월 후에 있었던 브레튼 우주 회담인데 여기에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픽스해 버린 것이죠. 미국이 이제 무제한 발권력을 이용해서 전쟁으로 무너졌던 서유럽의 전후 복구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금태환 중단, 즉 우리 금 못 준다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해 봅니다. 사실 우리 돈 없어. 금이 없어. 돈이 없어가 아니라 금 없어가 됩니다. 그리고 니네 이제 요구해도 우리 금 안 바꿔줄 거야 되는 거죠. 1974년에 미국과 사우디가 밀약을 맺게 되는데요. 오페크에서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로만 거래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마구 많이 사주는 그 대신에 조건으로 뭐예요? 중국은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사이클링을 함으로써 트리핀의 딜레마, 무한히 커져가는 기축통화국의 무역 적자를 다시 상쇄하는 것이죠. 앞으로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세계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정치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느냐, 쥐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